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양당은 추경 규모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출마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본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중도와 보수 인사를 아우르는 통합형 선대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 결선에 올랐습니다. 내일 양자 토론과 이틀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맞수.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민주당 선대위가 내일 어떻게 구성될지 살펴보고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단일화와 대선 판도에 줄 영향을 분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예결위가 이틀째 종합정책 질의를 열고 12조 2천억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검토했습니다. 오늘도 양당은 추경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경 증액을 반대했고 민주당은 경기 하반 국면에서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이소희 기자입니다. 이틀째 추경안을 심사 중인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오늘도 12조 2천억 원의 추경 규모를 두고 양당이 대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 국가 채무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신인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국내 경제 성장률 하락을 재정 투입으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장률 1% 올리려면 재정 투입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100조 정도 필요하다고. 어차피 재정으로 성장률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목적의 대규모 수포 추경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에 이번 추경이 충분한 규모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국내 경기가 하방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내란 관련해서 경제 성장률이 초기에 2%대 2.2% 했는데 계속 이 성장 꺾였고 드디어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일어났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팀은 최선을 다했는가?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대행이 헌정질서의 정상회복을 가로막고 조기 대선을 앞둔 만큼 각 진영 후보를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경제의 3대 위기 중 하나가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냐고 주장했고 또 이랬다 저랬다 정부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리스크 정부 기업들의 느끼는 그 체감의 리스크는 사실은 미국, 중국보다도 이재명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게 기업의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출마가 예상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직자의 본분을 잊었다며 비판 공세를 펼쳤습니다. 총리실은 사실상 한덕수 선거 캠프였습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야욕을 위해서 공직과 공조직을 함부로 다루는 것 역시 내란 속의 윤석열을 빼다 박았습니다. 이 밖에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와 지자체 중심의 산불 대응 예산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 쌀값 폭락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농가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본인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설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소식을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홍준표 후보보다 많은 지지를 얻어 최종 경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국민 통합을 이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와 사, 좌와 우
동과 서 그리고 빈부를 아우르는 삶을 살아온 저야말로 국민 대통합의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합쳐서 지금 우리의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있는 것,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최종 후보가 누가 되든 승리를 위해 힘을 바치겠다고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늘로 정치 인생을 졸업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조만간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를 두고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한대행과의 단일화는 거듭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 후보는 단일화 논의보다는 일단 경선에 집중하자며 경선 확정 이후에 여러 가지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내일 양자 토론회에서 또다시 격돌합니다. 오는 1일과 2일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민주당이 내일부터 선대위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선대위 체제를 본격 가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도적 대선 승리, 압도적 정권 교체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건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선대위 회의가 기존 최고위 회의를 대체하게 됩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제2의 내란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미 헌재가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이 이렇게 개인 어떤 고집이나 자존심 이런 걸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매우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보도도 언급하면서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은 물론 한 달 남은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해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수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개인 사업자 중 신용 유의자가 28.8%나 늘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효능이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경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길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영남권 산불 대책으로 마련 예정인 K방제 테마공원 입지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공정한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K방제 테마공원 사업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토부가 K방제 테마공원을 예천군에 조성하려고 추진하자 지역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예천군에 예산을 배정해버리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측면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이 방제공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디에 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 절차를 밟다듯이 이렇게 해야지 이게 특정 지역을 딱 찍어서 여기다 1억을 집어넣어버리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방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예산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넣는 건 어떻게 저희가 용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역을 넣는 건 일단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전국에서 어디서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이 사업은 충분히 검토는 해볼 수 있겠으나 이게 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 지역의 명칭을 빼고 공정한 공모 과정을 거쳐 지역을 선정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역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정상의 문제로 추경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5월 1일, 그러니까 모레죠. 네, 오후 그렇습니다. 3시로 선고가 이제 확정됐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 부분부터 좀 잠깐 짚고 갈까요? 네, 지난 22일이죠.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을 했다가 곧바로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네. 그날 한 차례 회의를 한 뒤에 또 이틀 뒤인 24일 날 2번째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5월 1일 날 선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전합 회부한 지 9일 만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역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모레 오후, 목요일 오후 3시 선고 상황을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은 그 민주당에서 내놓은 정부 개편 모델을 먼저 좀 짚어볼까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기재부를 이번 기회에 좀 손봐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 기획재정부가 왕노릇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네. 자연스럽게 민주당 내에서는 경제부처 개편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를 예전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적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획재정부는요, 부처들 사이에서 갑으로 통합니다. 매년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기재부의 실세급, 실장급을 만나기 위해서 부탁을 하려면 이 부처 내에 있는 학연과 지연까지 동원해서 함께 간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지점이 과하다는 게 이재명 후보를 포함 민주당에서 형성되어 있는 공감대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 기재부 등 이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재부 쪼개기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네. 이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적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획예산기능조직을 국무총리 아래 조직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내 조직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나누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기재부 외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제 검찰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네, 총리실 산하의 금융정책 기능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또 금융이 산하지만 금융계의 검찰이라고 불리우는 금융감독원도 개혁 대상으로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금융위에서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합치고 남게 되는 금융위원회는 감독 기능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서 재편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네. 이 기존에는 국제금융은 기재부, 국내금융은 금융위, 또 금융감독은 금감원으로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 있다 보니 비효율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 방안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한 유튜브에 출연했었을 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또 공소권을 각각 구분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 혹은 중수청과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 크게 두 기관으로 검찰을 해체하고 또 여기에 보태서 기존의 공수처와 경찰까지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기관들끼리 서로 이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자라는 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수처는요, 법무부 산하로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무부의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부처 개혁이 견제와 효율성 뭐 이렇게 이제 좀 키워드로 생각해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2차 경선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 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 결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총리실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이제 없는 상황이죠?
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요, 이제 어느 정도 상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출마설 초반에만 해도 총리실에서 약간의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요, 각종 출마 관련 추측 보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실상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위원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한 이 헌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헌법상의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김수혜 공보실장 등도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자 이제 결선을 거치게 되면서 다음 달 3일 확정이 되게 됐는데요. 한 대행이 이 국민의힘 후보라는 명찰을 달고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11일까지는 단일화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5월 1일 노동절부터 또 어린이날 연휴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후보 선출 또 단일화 방법을 놓고 한 대행과 이 최종 후보자 간의 의견 조율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역시 이제 모레 5월 1일에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쟁력, 그러니까 이제 중도 확장 경쟁력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헌 카드를 꺼내 들고 나올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안팎을 취재를 해보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기를 3년 내외로 줄여서 제안을 하면서 개헌을 추진해서 이 개헌을 마무리 짓는 선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제안을 들고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않고 임기를 3년 정도를 제안을 하면서 이 대통령제 개혁을 포함 개헌을 완수한 뒤에 물러나겠다는 방식으로 출마 명분을 내걸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요, 비상계엄 이후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이 보수층은 물론 현재 이 권력 집중형 대통령제 시스템의 한계를 느낀 중도층들에게도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시 범여권 후보 중에서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제일 적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공정이 펜앤마이크의 의뢰로 한 조사에 따르면요, 이재명 후보와 범여권 후보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이 가상 3자 대결에서 한대행은 이 후보와의 격차가 8.4%포인트 차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는 이 김문수 후보 13.3%포인트 또 한동훈 후보 21%포인트인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저 조사대로라면 이 한덕수 대행과 이 범여권인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7.8%를 합칠 경우, 물론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반드시 그대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봤을 때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0.6%포인트밖에 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민주당은 한대행의 출마를 원치 않는 여론이 70%라며 심판이 페널티킥을 차려 한다라고 반발을 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사실 누가 와도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도 역시 함께 읽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여권에서 어떤 방향으로 차기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또 단일화가 조율될 것인지 이 정치 뉴스 속보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결국에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결심을 할 것이다, 이 관측이 있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결심을 굳히는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점을 역시 지켜보면서 계속 팔로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픽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몽골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몽골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협력 증진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12년 만에 몽골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선 오흐나 후렐수 몽골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우 의장은 한국과 몽골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의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확대와 공급망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마르 바야스갈랑 국회의장과 회동한 우 의장은 기후와 보훈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와 내년에 몽골에서 개최되는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제17자 총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 의장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보훈 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고 이태준 기념관 재개관은 한국과 몽골이 공유한 역사적 자산이라며 몽골 의회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로 몽골에서 한국의 슈바이처로 존경받았던 이태준 선생의 기념관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우리 정부 예산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광복 80주년인 올해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양국 의회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했고 아마르 바야스갈랑 몽골 의장도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핵심 광물 공동 탐사 등 공급망 협력이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깊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정말 가까운 우방국입니다. 우 의장은 몽골 동포와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에 애쓰는 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국과 몽골 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몽골 진출 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을 당초보다 2조 7천억 원 증액했습니다. 산자부 추경안은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긴급 지원과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 지원 등의 예산이, 중기부는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금과 AI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각각 늘었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이 최종 확정돼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 육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일 저녁 퇴근길 직장인들과 만나 대화하는 슬기로운 퇴근 생활 간담회를 갖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선 행보 콘셉트가 경청인 만큼 다양한 직업군의 직장인들을 만나 솔직하고 담백한 직장 생활 이야기를 듣기 위한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무직을 비롯한 IT, 출판업계 등에 종사 중인 20대에서 40대 직장인들이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잘사니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련 토론도 나눌 예정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지난해 10월 북한 파병을 기회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는 것 같다는 음모론을 퍼뜨렸고, 일부 친명 세력은 파병이 아니라 북러합동 군사훈련이라고 북한을 두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친명 세력의 억측과 음모론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4월 2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대통합 선대위입니다. 민주당이 내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인선 작업에 한창입니다. 어제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 역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경제 쪽에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의하는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윤여준 전 장관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고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는가 하면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킹메이커로서 보수 책사람 별칭으로 불려온 인물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참여 가능성을 비롯해서 지난 총선 당시 공천에 탈락하면서 이른바 비명행사로 주목받았던 박용진 전 의원 또한 선대위 합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의 진보 이거를 좀 맡아주라. 그러면 저는 이제 레프트윙 역할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당내 통합이 국민 통합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역할 또 저는 뭐 충실하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처럼 이번 선대위 인선은 이념, 진영, 계파를 아우르는 통합과 헌정질서 회복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통합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 걸까요? 보수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저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헌정 질서를 다시 되찾기 위한 이 흐름에 동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통합의 범위에 들어오는 것이겠죠. 지금 김상욱 의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동참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에게 의사타진이 온다면 뭐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내일 출범할 민주당 선대위 구성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SKT 유심 오픈런입니다. 지난 19일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 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했지만 가입자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만 개의 유심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당장 급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가입자들이 대리점에 유심 오픈런을 해야 했는가 하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접속자 폭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할 의무조차 어겼을 뿐만 아니라 여론이 악화되자 SKT는 언론을 통해 유심 무상교체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고객들에게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1등 통신사의 민낯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다 못한 가입자들이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고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가 개설돼서 4만 9천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사후 책임 규명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또한 SK텔레콤의 유심 택배 발송과 통신사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사고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오늘 그 첫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관계 부처 등과 논의를 해서 알려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2차, 3차 피해에 대해서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심 교체라는 달콤한 말로 마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SKT의 그런 대응이 적절한 대책과 사후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이 앞장서 사고 피해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고 가입자들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 늦게 속보가 떴습니다. 대법원이 이틀 뒤인 모레 5월 1일 오후 3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발표가 났는데요. 앞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전격 회부한 후에 이례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왔는데 모레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바라보시는지, 네, 박성민 최고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법 상고심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상식과 법리에 맞는 판단을 기대한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판결을 앞두고 이런저런 말을 얻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사실 이 정도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까지도 직권으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렇게 선고기일을 빠르게 잡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안에서 의견 일치가 좀 빠르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네. 이 외에도 결과적으로는 상고기각이라는 결론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거나 아니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 뭐 판단을 봐야겠지만 네. 무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2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상고 기각이 좀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심의 무죄 판결이 상고심에서도 이어져서 나올 걸로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성명이 나왔습니다. 신속 판결 환영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게 1심과 2심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두 개의 재판이 달랐기 때문에 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그 심의가 시작되고 2주일도 안 돼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633 원칙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어그러졌던 그런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자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2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를테면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그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저희가 이제 증거로 제시했던 김문기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이 확대가 되었다는 이유로 조작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조작이란 발언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 좀 끼워 맞추기식의 논리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나아가서 사실 그 성남시에서 그 백현동 개발을 할 때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런데 단순히 협박이란 표현을 넘어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공연성에 입각한 발언이 있었는데도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실 좀 단순하게 일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따지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파기환송을 하거나 파기 자판을 통해서 유죄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빠르게 결론 내린 것은 이 조기 대선이 오기에 앞서서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이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그 재판부의 의견, 그러니까 사법 판단에 정치가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심 결과가 나왔을 때도 판사 3명의 성향에 의해서 이 당의 명운과 이 국가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좀 더 능동적으로 법을 바꿔야 할 그런 정치권이 사법부에 휘둘리는 전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사법부의 영역을 사법부대로 저희가 배려를 하고 냅두고 저희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외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소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전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이 내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데요. 우선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과 노무현 정부 인사인 강금실 전 장관이 합류를 했고, 이어서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도 합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먼저 당 외에서의 평가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박민영 대변인부터 이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사실 좀 보수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좀 억지로 좀 어렵게 끼워 맞춰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다 과거 굵직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만 사실 정치 일선에서 오랫동안 떠나 계신 분들이거나 사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접촉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외연 확장이라는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동원을 한 것이지 이게 좀 실질적으로 어떤 이재명 후보와 과거 적대를 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념 노선이 달랐던 후보들,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편입을 시켰다라고 보긴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통합의 가치를 이루었다라기보다는 이 뭔가 확장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좀 강박과 좀 조바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한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런 분들이 좀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대표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보수 가치를 좀 반영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권오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 그런 많은 정책들을 발굴해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정책과 방향성 자체는 이재명 후보의 그것들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냥 이름만, 간판만 그냥 빌려주는 거라고 하면 이것은 화학적 결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혹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순 명분 그리고 간판만 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떤 목소리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통합을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날의 패배를 털고 승리로 나아가자라는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요. 정말 반드시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본선에서는 확장성, 포용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일단 당 내에서부터 통합을 이뤄가는 것이 어떤 국민들의 통합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 그동안 표를 주시지 못했던 분들까지도 끌어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의 통합 행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수층에서도 사실은 뭐 계엄에 반대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을 끌어안아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도모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이제 선거 캠프의 키워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합인 것 같습니다. 보수까지 이제 외연 좀 확장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제 첫 번째 일정이 현충원 참배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예정이 없던 박태준 전 총리의 묘역까지 이제 참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합 코스프레다 이렇게 이제 진정성을 좀 의심한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의 최근 이런 여러 가지 행보 좀 첨언해서 들어볼까요? 일단 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이런 모습만 봐도 사실은 이제 좀 다르다, 예상 외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외성을 좀 줬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하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 선명한 이미지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본인의 할 말을 하는 어떤 그런 선명성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정치 여정에서 굉장히 두드러졌었는데 지금 보면 통합을 외친 이후로 정말 몸소 통합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묘역 참배 이런 행보에 대해서도 왜 이런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에게 구애를 받을 만한 인물들을 참배를 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왔을 때에도 음과 양이 있는 거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보수 세력들까지도 끌어안겠다라는 이 포용력을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쉐임 보수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수를 지지해 왔고 전통적으로 보수의 지지층이었지만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에는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갈 곳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이런 보수 세력들까지도 끌어안아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어떤 최근의 구체적인 행보들을 보면서 아마 저는 보수층에서도 혹은 무당층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런 진정성을 좀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존경한다라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사실 이런 표현으로 좀 희대의 망언을 남겼던 그런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2017년에 관련돼서 책을 쓴 적도 있었는데 당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라고 하면 친일 매국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또 집토끼들이 어느 정도 자신을 지지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외연 확장 명목으로 그냥 저는 간판만 갈아치는 택가리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위장 크림을 쓰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 이 말에 대해서 발언 그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가 무게를 들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 진정성 있게 전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과거 너무 자주 말을 바꿨던 그래서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또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저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될지 의구심이 들고요. 또한 저는 이런 것들은 정책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재차 수차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도 보수 코스플레이를 하면서도 정작 중도 보수적인 담론, 정책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양대 노총을 비롯한 민주당 기득권에 굴복을 한 것이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지금 52시간제 유연화 그리고 뭐 상속세 완화 같은 담론들 단 하나라도 관철시킨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가 당장 눈앞에 앞둔 상황에서도 못하는 것을 정작 선거조차 없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관철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이미 실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진정성을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단 한 달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구체적인 좀 실적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은 바람을 전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내용들 연달아 짚어봤고요.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경선 최종 후보 2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김문수, 한동훈 후보인데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룰이 적용된 그런 결과입니다.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는 내일 양자 토론을 진행하고 여론조사를 거쳐서 토요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한 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자, 먼저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박민영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제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강 구도였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심을 등에 업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좀 그 결선 안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한동훈이나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그 접점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김문수 후보는 결선으로 갔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에서는 최종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사실 소위 이제 반탄파 지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후보로 좀 갈 수도 있었던 그런 당심이 김문수 후보에게 다소 많게 좀 몰리게 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결승에 가게 됐는데 두 사람이 너무도 다른 색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어떤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부터 시작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둘러싼 단일화에 대해서도 여러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토론에서도 상당히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다만 사실 저희가 지난 4강 경선 토론에서는 조금 태도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좀 토론의 품격 측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야당이나 할 법한 그런 프레임 공격을 내부에 함으로써 사실 후보들을 지나치게 흠집내는 그런 언사들을 이번에 조금 더 자중하면서 조금 더 품격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전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이강 구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제 상대 당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누가 되든 민주당은 사실 위협감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라고 하면 그의 후보로서의 적합성은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쉬운 상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결국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를 독자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라 결국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도구로서 저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당내에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굉장히 열망하고 있는 당원들이 표를 몰아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공고한 팬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이번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는 좀 실책을 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토론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봤던 여러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결국에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사실은 최종 1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시나리오도 엎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한덕수 대행 이제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하셨는데 최근 이제 총리실 비서실장이 이제 사표를 냈고 여론조사 추이가 아까 이제 그 이슈픽에서도 이제 잠깐 짚어봤는데 이재명 후보와 이제 10% 포인트 안으로 좀 좁혀지는 그런 추세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한 대행의 출마 여부보다는 출마 시점이 언제이냐 이런 그 관측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한 대행의 출마 여부, 시점 그리고 출마를 한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영향력 좀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덕수 대행이 뭔가 굉장히 강력한 후보인 것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어느 정도 좀 거품이 껴있다라고 봅니다. 뭐 네. 일종의 컨벤션 효과도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의도에서 계속해서 한덕수 대망론을 펼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뉴스 자체가 많이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한덕수 대행과 관련한 어떤 대망론이 거품이라고 보는 것이 한덕수 대행이 독자적으로 어떤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떤 호감도나 뭐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지지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무당층이나 중도층 혹은 진보층 이런 쪽보다는 사실 국민의힘 내 지지층에서 좀 소구력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단일화를 했을 때 빅텐트를 쳤을 때 효과를 본다라고 하려면 결국 다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만나서 화학적 결합을 했을 때 그 지지층이 확장이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오히려 그냥 국민의힘 안에서 땅 따먹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해주신 출마 시기와 관련해서는 뭐 30일에는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 협상이라든지 뭐 대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고 네. 5월 1일경에 뭐 사퇴를 하고 2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아마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최종 이 후보가 선출되는 날짜가 5월 3일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그 전에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을 의식해서 그날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제 최종 1위 내에 한동훈 후보가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경선 초반에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듯한 메시지를 냈지만 지금 또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사실 뭐 경선 과정에서 이런 단일화가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패배주의라는 단어를 쓰면서 좀 거칠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가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저는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왔는데 네. 국민의힘 후보로서 기호를 못 딸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몇 주째 계속해서 나오는 뭐 같은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가 이제 최대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뭐 출마 선언을 비롯해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덕수 대행이 확장성이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지표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의 직무 수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과반을 넘나드는 그런 양상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네.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아직 받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후보의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저희 당에서 의원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실 민주당에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집요한 책임을 묻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이 탄핵을 시켰는데 사실 전원일치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 없다라고 해서 그 기각돼서 돌아온 것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거든요.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재명 후보 이미지 자체가 일단 전과자 이미지가 있죠. 현재 재판을 5개나 또 받고 있고 또한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 기본소득제를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거의 반백년 가까이 공직에 있으면서 통상 경제를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기치로 87 체제를 종결시키고 관리직으로서의 어떤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5년 어떤 재판 방탄을 위한 그런 명분보다 훨씬 더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덕수 등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비판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시너지가 어떻게 될지 당장 이번 주 다음 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남아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빅텐트 합류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빅텐트에 합류할 수 있을지 박성민 전 최고위원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상임고문께서 사실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굵직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고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은 건너지 않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사실 최근에 이 새미래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반 이재명을 기치로 해서 국민의힘과도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모종의 이 빅텐트 합류설 혹은 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뭐 심상치 않은 형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원칙 있게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펼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까지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업보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자낙모도할 정도로 비명 행사의 어떤 공천 만행을 저지르면서 민주당 내 비명계 싹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거의 쫓겨나듯이 나간 이 비명계 비주류 사실 계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와 울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맞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은 이제 연휴라 2주 후에 이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